유튜브 누적 조회 5천만 뷰 돌파. 교보 예스24 건강 분야 40주 연속 1위 작가. 국내 최초 7대3 다이어트 주창자 조승우 작가의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 완전 배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치 시리즈 1. 완전 배출.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는 어떻게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가? 조승우 지음, 사이몬 북스 출판사.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한 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청진기를 어깨에 걸치고 나와서 과일과 채소는 섞어 먹지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심지어 사과와 고구마와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대학에서 영양학을 거의 배운 적이 없는 의사의 훈계에 몇 푼의 교통비를 받고 방송국 의자에 걸터 앉은 아주머니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며 영혼 없는 나무 인형처럼 일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미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은 아무 죄도 없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기소되고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독립투사라고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는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과일나무는 꽃을 피워 벌들을 통해 수정하게 하고 그 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잎 대부분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도 대부분 녹색이죠. 동물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먹지 못하게 열매의 색을 나뭇잎과 비슷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은 색도 녹색일 뿐만 아니라 떫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일은 노란색, 빨간색 등등 현란한 색으로 동물을 유혹합니다. 자신을 먹고 자손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신호이죠.
이처럼 자연은 조화롭고 신비합니다.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여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야생소의 목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발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현생 인류는 사슴의 살점을 찢을 수 있는 강하고 뾰족한 치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일을 따고 채소를 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손목을 가지고 있죠. 과일과 채소를 씹은 다음 목으로 넘기는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게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부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왔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쌀을 통곡물 형태 그대로 먹지 않고 각종 요리를 위해 분쇄하고 분말을 만들고 해괴망측한 첨가물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총균쇠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또 다른 명저 제3의 침팬지에서 갈파한 내용입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은 여성이 채집해 오는 식물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가지고 오는 것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떠들 만한 영웅나무 못 된다. 이따금 남성이 큰 동물을 잡아 단백질을 공급하는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 될 만한 식물이 거의 없고 대형 동물 사냥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북극 지방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북극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과거 수천 년에 지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의 인간은 위대한 수렵인이 아니라 식물이나 소형 동물을 얻기 위해 석기를 사용하는 약삭빠른 침팬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된 1만 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년이 흐른 후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 바로 빵과 과자와 가공육과 햄버거와 탄산음료 등의 공장 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1,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의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 70% 정도는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공장식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 음식은 서양에서 정크푸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정크푸드라고 말하면 영어라서 그런지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니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여러 달이 걸려 완성되고 과일은 1년이 걸려야 완성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비바람을 견디고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려 일정한 세월이 걸려야 완성이 됩니다. 식물들은 태양의 기운을 이용해 우리 몸이 곧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땅속의 무기질을 우리 몸에 좋은 유기화합물인 유기질로 변형시켜냅니다. 우리가 무기질이나 유기질이라고 말할 때의 기는 한자 기, 영어 에너지, 우리말로 생명을 말합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면 생명, 즉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기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명과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겠죠. 좋은 것들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공장 음식은 재료만 준비되면 기계를 돌려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공장 음식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있는 음식은 진정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효소, 즉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식단의 70%가 되고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호전 반응인 명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 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증진제 등 화학 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 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 수십 년 먹어온 공장 음식으로 인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데 어찌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고열과 구토와 설사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700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로 입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쑤셔 넣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의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때로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반식을 하다가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면 가벼운 가려움증과 설사가 동반되는데 이것 또한 명현 반응입니다. 어둑할 명, 아찔한 현을 써서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고서 서경에도 명현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질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거쳐야만 진정으로 좋은 것이 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좋은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하고 2주 정도 지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가려움증입니다. 첫 2주 정도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간입니다. 가렵다고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또다시 가려움증과 아토피가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커피를 끊어도 맨 처음 두통이 옵니다. 이것 또한 명현 반응으로 보통 2, 3일 내에는 다 좋아집니다. 2주 정도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아침에 쾌변을 보게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3kg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다이어트를 할 때 경험하는 요요 현상도 오지 않게 됩니다. 자연의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2주만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금연 등 뭐든지 길게 잡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달 내내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침만이라도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고 점심과 저녁은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말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져 왔던 몸의 체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대 주기로 나누는데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음식을 섭취하는 섭취 주기로 먹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입니다. 즉, 먹었던 것들을 양분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낮 12시까지 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입니다. 아침에 눈곱이 껴서 세수하게 되고 소변과 대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만 보아도 아주 쉽게 오전 시간이 배출 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얼과 우유 등 소화하기 힘든 것을 먹는 것은 자연에 대한 반역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엄청 소모됩니다.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쓰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연주의 작가 헬렌 리어링은 유명한 저서 소박한 밥상에서 모든 요리는 요리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먹는 아침 식사를 위해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야단법석을 떠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야단법석을 조금만이라도 떨고 싶으시다면 신선한 무첨가 주스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되고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내에 소화를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실천해 보면 변비가 사라지고 비염이나 아토피 또는 이명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경험해 본 저뿐만 아니라 제 말을 듣고 실천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복잡하게 식단표를 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음식도 삶도 단순해야 지속 가능한 법입니다. 사과나 양배추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도 있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종종 판매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대 과일이 있습니다. 6대 과일이란 사과, 배, 귤, 단감, 복숭아, 포도입니다. 요즘 체질 변화로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긴 분들이 꽤 있어서 복숭아 대신 수박이나 딸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이 사과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암센터들이나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매일 공급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먹어온 과일 중에 지금껏 사과가 생생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양소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양배추는 말 그대로 서양 배추입니다. 토종이 좋다고 양배추를 배격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흙과 태양을 통해 자란 지구식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파도 서양에서 왔으며 호박도 오랑캐 호에다 순우리말 박을 붙여 합성한 말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라는 말은 맞지만 외국에서 들여와 우리 땅에서 자랐다면 우리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상에 독자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가져온 가짜 음식에는 닫힌 마음을 가지시고 자연에서 가져온 진짜 음식에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배추의 경우 얇게 채를 썰어 가지고 우적우적 그냥 한 움큼씩 씹어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변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겁먹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길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식물성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식물에는 모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산화란 무엇일까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껍질을 벗겨서 공기 중에 놓아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 레디컬 또는 자유 레디컬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 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산소 쓰레기? 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배기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차 안으로 스며든다면 자동차도 망가지고 그 안에서 운전하는 인간도 망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완전 배출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사과 껍질을 벗겨서 간식으로 줍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식감 때문에 뱉어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80에서 90%의 영양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니 나쁜 콜레스테롤이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항산화 물질 혹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쳐보십시오. 모두 식물에만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일이나 채소를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 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중에 별로 비싸지 않은 착즙기나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아침을 먹고 전철에서 조는 것과 가벼운 무첨가 주스를 먹고 하루를 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클럽에서 헤비메탈 음악을 듣다가 새벽 아침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클래식 FM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씹어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아제가 없습니다. 물론 몸속의 장기에서 육류를 소화시키는 각종 효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겨우겨우 소화하게 됩니다.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졸리고 힘든 이유이죠. 배출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화에 사용되면서 뱃속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일 채소를 먹으면 침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1차 소화가 완성되고 장으로 들어가 2차 소화가 완성되는데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에서 10분 만에 소화를 완성합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와 과일도 안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무첨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이죠. 제 경험으로는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돌리면 맛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냉파라고 하죠. 냉장고 파먹기의 준말인데요. 모든 채소와 과일은 서로 어울리니까 냉파를 하신 후 새롭고 신선한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탕 및 각종 화학 물질이 첨가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니 유기농이라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글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나트륨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익혀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미네랄, 특히 염분이 죽어버리므로 소금을 쳐야 그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액상과당과 같은 정제된 가짜 과당과 과일 속에 있는 진짜 과당을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후 열 처리해서 물에 녹인 것을 액상과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당류로서 다당류인 과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세상의 어떤 당분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져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도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되어 몸속의 세포로 이동해 에너지로 쓰입니다. 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몸에 당이 너무 많아 혈관에 머물면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 공장으로 불리는 췌장이 바빠지죠.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하다가 지치게 되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 선수, 즉 최장이 100m 선수처럼 달리는 격입니다. 1km도 달리지 않아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어렵게 표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우리의 몸은 이것을 오줌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오줌에 당이 너무 많다고 해서 엿당에 오줌뇨를 써서 붙여진 이름이 당뇨입니다. 당뇨를 한방에서는 다른 말로 소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나친 당, 즉 독소가 들어오면 몸에서 물을 찾아 정화시키려는 자연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치료한다고 무슨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면 됩니다. 몸이 진정되면 인공당을 먹지 말고 천연당인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성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공장에서 열 처리한 후 추출하여 제품으로 만들면 거의 모두 독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아직도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수천 수만의 영양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과일과 나뭇잎을 주 먹이로 하는 침팬지로부터 700만 년 전 갈라져 나온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과당을 인공적으로 추출해서 먹어왔다면 우리 인류는 벌써 당뇨병으로 멸종했을 것입니다.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를 즙이나 주스로 내서 마시든 그냥 먹든 2주 동안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후에 당신의 몸에 복잡한 이름의 질병을 붙인 의사를 찾아가 보십시오. 진료 기록부를 새로 만들면서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섞어 먹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방귀와 트림이 발생합니다. 방귀는 고체나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몸속에 구겨 넣으면 몸 안에서 발효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소화기관 여기저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가스가 발생합니다. 해소 방법은 원인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배출했는데 또다시 불씨가 생기면 또다시 없애면 됩니다. 침팬지와 유전자가 99.6% 일치하는 호모사피엔스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 때만 해도 음식이 단순했으므로 섞어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1만 년 전부터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먹었지만 불에 구워 양념한 고기와 감자와 각종 통곡물을 익혀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비만과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합의 다이아몬드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는 소화관의 길이가 3.65m 정도인 사자부터 무려 85m나 되는 기린까지 그 동물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맞게 생물학적으로 적응된 소화기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 잡식동물, 과일식을 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수백, 수천만 년 진화를 해왔다. 인간이 어떤 형태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자, 기린, 돼지, 말, 원숭이의 음식을 모두 먹는다. 인간은 이 모든 동물이 먹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밥상 위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한꺼번에 먹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며 몸에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산성 음식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고 알칼리성 음식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이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산성 음식인 농축된 단백질은 그것을 분해하는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알칼리성 음식인 구운 감자도 먹게 됩니다.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입니다. 중학교 때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킵니다. 중화된 음식물은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텔 뷔페에서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입니다. 탁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털어넣으면 방귀와 트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일과 채소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먹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식사를 멈추어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은 후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배드민턴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스테이크와 피자와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분명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데도 식욕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소파에 눕게 되는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리면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불에 익히거나 공장에서 정제된 음식은 호모사피엔스의 신경을 틀어막아 적정량을 분간할 수 없게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화학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냉장고 파먹기, 냉파하셔서 착즙기나 믹서기에 넣어 주스를 만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칼리성에 속하므로 알칼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하죠. 따라서 당신이 고기와 빵과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림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섬유질은 배설 기능을 방해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산 음식의 섬유질과 죽은 음식의 섬유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가열된 음식에 있는 죽은 섬유질은 배설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도움을 덜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장 고유의 배설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열하지 않은 산 음식에 포함된 섬유소는 마치 자석처럼 찌꺼기에 달라붙어서 배설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끊임없이 죽은 음식을 들여보내게 되면 영양결핍을 가져와 장안의 신경조직과 근육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을 적절하게 배설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들이 장벽에 붙어 남아있다가 축적됨으로써 대장의 숙변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을 중화시키려는 좋은 박테리아와 썩은 물질을 좋아하는 나쁜 박테리아 사이에 지속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맹렬할수록 화학 냄새가 진동하듯이 박테리아의 전쟁이 맹렬할수록 더 많은 가스가 방출됩니다. 이 가스가 차고 넘치면 고약한 방귀 냄새를 뿜게 됩니다. 방귀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가스는 소화기관을 타고 올라와 입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인 입냄새입니다. 소화기관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가스 발생은 자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인체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과다한 양의 가스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방귀와 트림 역시 자연치유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방귀와 트림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이 1등이라면 방귀와 트림이 나오는 시스템이 2등이고 이것저것 섞어 먹는데도 방귀와 트림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이 꼴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독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그나마 좀 살 수 있지만 독가스가 못 나오고 몸에 스며든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음식을 넣어주면 음식은 소리 없이 조용히 완전 연소되고 완전 배출됩니다. 가끔 제가 만나는 환자들 중 입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은 저에게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눈빛이 흐려 있고 피부도 누리끼리 창백하며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고 톡톡 튀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일수록 그들 뱃속에 장이 축 늘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장기관은 악취를 뿜어대는 씨앗을 뿌리는 트랙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하웰 박사에 의하면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도 얼굴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처럼 예쁜 얼굴이 되고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처럼 얼굴이 찌그러진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과 환자 등과 같이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외 효소, 즉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도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효소는 저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효소 하나당 한 가지 기질밖에 접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아밀라제 효소는 당분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효소는 단순하지만 그 종류와 숫자가 2만 개가 넘으므로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침샘, 위, 췌장, 소장 등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 위액, 췌장액, 장액 등에 섞여 나옵니다. 소화효소가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대사효소가 본인의 일을 시작합니다. 대사효소는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는 일부터 혈관 청소 및 해독 등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류 및 공장 음식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다량의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변합니다. 소화효소가 사용된 만큼 대사효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혈관 청소 및 해독 등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입니다. 체내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죠.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이죠.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100세 노인들에게 건강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고서에서도 복팔분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각종 육류를 먹으면 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합니다. 소화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안에 소화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되죠.
과일에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물질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효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열로 가열해서 죽어있는 분말을 효소라고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 효소라는 유기물질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소를 우주 에너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도 당연히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씨앗 속의 효소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가장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나 북극 지방에서 약 5만 년 전부터 땅에 묻혀 있던 씨앗이 원형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일정한 조건에 놓아두면 씨앗이 자라나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익히거나 통조림통에 넣은 음식은 방부제를 넣어 죽인 음식입니다.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또한 까맣게 불에 그을린 음식이야말로 죽인 음식, 즉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탄고기는 암에 걸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맣게 태운 다음 물을 내려 마시는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을 먹고 어찌 100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요? 제가 산 음식을 강조하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채소와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가령 아침에 무첨가 주스를 먹고 출근하고 점심에 사과와 바나나를 먹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으슬으슬 저녁비가 내립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눈 내리는 겨울에 밖에서 들어오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도저히 과일과 채소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무첨가 주스를 7로 하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껏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음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 등의 산 음식. 두 번째, 현미밥, 나물, 고구마, 감자 등의 익힌 통곡물. 세 번째,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등의 각종 육류. 네 번째, 빵, 과자, 케이크, 라면 등의 공장 음식. 다섯 번째,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 여기에서 1번을 주식으로 하고 2번을 마음껏 음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국물이 생각나시면 멸치 대신에 표고버섯과 다시마와 양파로 육수를 내면 맛이 깔끔합니다.
그 육수에 감자국이 생각나면 감자를, 두부찌개가 생각나면 두부와 된장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따뜻한 국물에 현미밥을 해 드셔도 좋겠고,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처럼 육류나 공장 음식이나 가공육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 과일, 곡물만으로 식사하는 것을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자연의 식물에 기반한 식단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미채식의 선구자 황성수 박사 등 많은 분이 자연식물식을 계속 주창하고 계십니다. 서양에서는 일찍이 존 맥두걸 박사가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을 펴내면서 최근까지 50년에서 60년 동안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물 해방을 주장하는 비건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비건이 육류만 없으면 가공된 채식도 허용하는 반면 자연식물식은 육류도 가공된 채식도 허용하지 않는 순수 채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7대3의 법칙에서 7을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로 드시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십시오. 3에 해당하는 마음껏 드시는 음식을 통곡물로 채우신다면 당신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되는 셈입니다. 매일매일 몸속 쓰레기가 1도 남지 않게 배출하는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만과 질병에 도저히 걸릴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A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을 묵은지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이 생겨났고, 겨울철 고구마에 동치미 조합도 생겨났고, 최근에는 치킨에 생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도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레모스도 마셔왔고 사과 당근 주스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먹어야 하나?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 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하우스 농사가 발달해서 계절 채소와 계절 과일의 경계가 희미해지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딸기나 수박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이나 미나리나 쑥과 같은 채소류 등은 그 계절에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A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브라보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 중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레몬수도 환영하고 사과 당근 주스도 환영하고 ABC 주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CCA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맛도 훌륭하지만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속이 든든함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째 CCA 착즙 주스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든든합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꼭 드시게 해보십시오. 다음 날부터 배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채소 과일식의 저자 조승우 작가님의 신간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채소 과일 위주로 식단을 변경하고 나서 체중이 줄고 하지정맥류가 완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기존에 먹던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무너지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책 읽으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